요즘 사람들이 결혼이 쉽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뭔가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벌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아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는 대기업에서 한 자리를 꿰차고 있고요. 상사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맡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런 나를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은 연애 경험이 남들보다 너무 적다는 것이었죠. 30대 중반으로 들어가는 이제껏. 나이가 들어도 대학교에 다니고는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연애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닌 줄 알았어요. 꿈을 쫓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연애 이외에는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제게 안타까워했는지 중학교 친구인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던 친구가 제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했어요. 그래. 요즘에는 사귀며 다니잖아. 저번에 내 결혼식에 참석한 후로 바빠서 얼굴 한번 비추는 시간도 없다는데 나 정말 서운하다. 미안해. 이번에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도 내가 먼저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넌 내 친구지만 돈을 벌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니?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남자를 한번 만나볼래? 진짜로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너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야? 나는 아는 사람 친구인데 성격도 좋고 직장도 좋아. 물론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친구는 계속해서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야. 연락이 왔고 나는 친구의 부탁에 못 이겨서 그 자리에 나가 도됐다. 거기서 내 운명을 만나리라는 상상도 못하고 말이야. 처음 본 남편의 모습은 옛날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친구의 말처럼 굉장히 이해에 바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 만나자마자 연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우리는 1년 반 뒤에 만나게 됐어. 남편은 나에게 고백을 하게 됐어.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 저도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결혼해주세요. 부들부들 떨면서 프로포즈하는 남편의 모습은 제 눈에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서 긴 생각 없이 바로 결혼을 수락한 것 같아요. 그 시점에는 서로 부모님과도 인사를 했고 큰 문제도 없었죠.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혼자서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어머니 내외도 돈을 잘 벌어오는 며느리를 환영해 주시고 심지어는 제게 절을 하겠다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중 특히 시무, 자모와 시아버지는 좀 지나친 정도로 도와주시기도 했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 정도로 부끄러운 정도였거든요. 결혼 전 하루는 미리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을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결혼 전에 미리 인사드리러 왔어요. 혹시 섭섭하실까봐 선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은 어머, 이런 걸 왜 챙겨왔니? 그래도 고맙구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너처럼 똑부러지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온 것을 자랑하고 다녔지 뭐냐. 아니에요. 저야말로 제보다 어린 남편과 결혼을 기꺼이 승낙해주신 어머님, 아버님께 고마워할 따름이죠. 겨우 2살 차이지만 제가 오죽 나이가 찼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따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에이, 요즘 시대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야. 말대로 겨우 2살 차이일 뿐인데 오히려 너처럼 잘하고 능력도 좋은 새로운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야말로 복권에 당첨된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시모는 항상 저를 보면서 돈을 잘 버는 며느리로 능력이 뛰어난 별처럼 칭찬해주곤 했다. 그게 기분은 좋으면서도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말이죠. 저도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가 아직도 이렇게 직장을 제대로 구하기 힘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굳이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깎아내리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칭찬이 일색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좋고 시댁에 가서 잘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칭찬들이 정말 좋았는데 결혼 후에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냥 행동인 줄 알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두 사람의 속내를 알기 전까지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아이 계획 때문이었어요. 남편이나 제가 30대 후반에 가까이 40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으면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늦지 않게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결혼 후에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2살 차이였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해 주어서 저희 부부는 결혼했어요. 3년 차에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하고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추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게다가 요즘은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보통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며 절약하는 생활을 신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바탕으로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그 의의 복병이라면 꿈에도 몰랐던 것은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댁에는 이미 남편과 나눈 계획들을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는데 이때부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사소한 부탁인데 요즘은 음식 주문도 앱으로 해서 배달해 먹는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말이야. 자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고 하면서 깜짝 선물로 족발을 저녁 시간에 미리 시켜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런 며느리 어디 없나 싶어서 어머니께 배달 음식을 한번 드시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미리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당연히 제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드릴 수 있죠. 그거 식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맛있는 걸 주문해 놓을 테니 어머님 그날만 기다리시라고요. 어르신과 젊은 제 사이에는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대한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 좀 시켜준다고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두 번씩 배달한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시켜주신 게 행복했어요. 시모의 반응이 좋아서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내가 저번에 시켜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얼른 사진 찍어서 친구들한테 자랑까지 했어. 친구들은 요즘 면허를 얻어 부러워하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다행이야. 열심히 찾아서 시켜준 보람이 있어서 진짜 기분이 좋아. 어머니, 아버지 맛있게 드시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싸우는 사람인 말이야. 저번에 내가 시켜준 족발이 너무 맛있다고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안 되려고 하지 뭐야? 괜찮다면 그 족발 다시 한번 시켜줄래? 안 되겠어요. 그런 건 그냥 막 말하셔도 돼요. 그게 얼마나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시키겠습니다. 처음에 1-2달은 그런 식이면서 시모가 말하는 음식들을 다 주문해서 배달해 드렸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밖에서 외식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족발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10만 원이 넘는 랍스타를 먹고 싶다며 무리한 욕구를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마는 그런 욕구를 해오지 않았어요. 신우도 이런 행동을 자주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경우 더 단순한 문장으로 변경할까요? 많지 않은 명품들을 열고 이리저리 살펴보는 신부의 행동은 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해도 이건 선을 좀 넘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의 동생이기도 하고 아직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부러워서 그런가 싶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명품 하나 가지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아가씨한테 쓸 돈도 없지만은 않았잖아. 벌써부터 명품 맛이 나면 안 돼. 그러면 돈 쫓다가 캐리어 다 놓치고 누가 언니처럼 가방이 너무 비싼 것을 갖고 싶대요.
그냥 나도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도 주변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러니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우리 오빠가 능력 좋은 엘리트 언니를 얻어줘서 이런 명품도요. 구경해보고 그걸로 지금은 대만족이에요. 그래, 일단 알았으니 그거 내려놓고 나중에 아가씨가 제대로 된 취직을 하면 내가 한턱 쏠게. 지금은 일단 명품보다는 취업에 힘을 써야 해요. 정말요, 그 말 저희가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취업했다고 다른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부터 신호가 우리 부부 한 뼘을 뒤질 때는 그저 귀엽게 보였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언니 물건을 보고 눈을 반짝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늦게 사회로 뛰어들어가서 신에게는 아직 제 방에 있는 고급 브랜드 제품들은 꿈만 같았고 그런 가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죠. 저는 그런 신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눈앞에 놓인 문제들에 집중해야겠어요. 해결하고 명품은 나중에 생각하는 의미로 동기부여해주기 위해 말했는데 신우는 아주 뚜렷하게 보였고 그 이후로부터 취업 자리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때는 신우로 인해 호전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았었고 매번 능력과 대단함을 칭찬받았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칭찬을 남편도 즐거워했는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시선이 마치 질투하는 사람처럼 변해갔다.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잘못 이해하고 넘겼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부부의 미래는 더 편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시댁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이었다. 말이에요. 정말 웃긴 말인데 제가 신에게 최선을 다하려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도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기 집에 뭔가를 선물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저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고 자기 동생인데 왜 마치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 납득이 안 가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분위기를 느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 식구들과의 외식이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모가 좋아하는 족발에 살빛을 사려고 했었고 근데 시모의 표정이 어딘가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호에게 물었습니다. 보려고 했던 순간 남편이 뜻밖에도 앞으로 나서며 이런 말을 했어요. 뭐 해요? 우리 오늘은 족발 말고 회나 먹으러 갈까? 이번 외식은 내가 살게. 돈을 잘 벌어오는 아들이 있는데 왜 족발 같은 서민 음식을 저녁으로 먹어야 해요? 왜 족발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기에? 어머니도 그러시고 아버지도 족발을 즐기잖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항상 먹으면 질리잖아요. 저번 주에도 족발을 먹고 싶다고 했더니 주문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른 음식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과 동생도 회를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내가 살게니까 당신은 그냥 여기 앉아서 함께 맛있게 먹자. 그러한 남편의 태도는 정말 낯설었어요. 보통 그는 제가 시댁에서 무엇을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자동으로 뒤로 나가라고 해 앞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고 한다. 솔직히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 나는 간과했을 것 같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비슷한 일로 느껴졌다. 그 일의 중심에는 항상 신호가 있었다.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보니 교묘하게 제 사이에 언제든지 한쪽이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다. 가격이 싸다 싶으면 더 비싼 것으로 유인하는 느낌이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물론 지금은 아이도 없으니 두 사람이 버는 돈은 생활만 하고 넘을 정도였지만 남편은 약속한 3년 차에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나도 해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창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댁으로 나가는 돈이 증가하기 시작하니 전 계속 불만이 쌓이기만 하고 있어요. 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도대체 요즘 왜 이래요? 우리 어머니께 나가는 돈이 최근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나요? 동생도 마치 당신이랑 제가 비싸고 좋은 것들을 사주는 사람으로만 보고 우리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시댁에 조공하며 살아가야 하죠?
당신이 뜬금없이 왜 화를 내고 제가 뭐 어때서요? 당신도 처음에는 분명 우리 부모님께 해주는 것에 찬성했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면 참 우습지도 않아요. 세상에 정도라는 것이 있는 법이라 생각해봐. 예전에는 그랬어. 어머님, 아버님 배달시켜드린 거 한 달 기간에 20만 원도 채 안 됐지. 처음에는 솔직히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어머님이 어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당신이 먹는 거에 대해 쓸데없이 계산을 하는 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돈을 그리 아까울 필요가 있어? 아무튼 어제 엄마가 뭐라 하셨는데 그게 맞지? 처음에는 가게에서 국밥을 먹다가 점점 회나게처럼 단가 높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게다가 어제는 고급 뷔페에 가자고 하더라. 주당 한 번씩, 그것도 한 번에 몇십만 원이나 하는 호텔 뷔페에. 또 뭐라고. 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힘들어. 우리 형편이 나쁘단 말이야?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요. 우리도 잘 돈을 벌고 있잖아. 그거 하나 사주는 거 당신은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언제부터 생각했나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나요? 당신이랑 싸움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어야 하잖아요. 우리 둘이만 있는 거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애를 낳게 될 경우에도 그때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돈을 더 번다면 지금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나도 이렇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생활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알아서 잘 설명하고 결정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남편은 화가 나는 표정으로 한 번도 제 앞에서 크게 말을 하지 않았던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나보다 돈도 못 벌고 능력도 부족한 남편이라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냥 가방을 들고 회사로 가렵니다. 오갔냐? 나도 당신처럼 더 많이 벌어보겠다 노력하고 있잖아.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왜 사람 말을 그렇게 왜곡해서 들어? 당신 요즘 대체 왜 그러는데? 괜히 나한테 자격지심 느끼는 사람처럼 말이야. 나는 그저 지금 우리가 아껴서 살 때라고 당신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애가 생기더라도 맘 편하게 유구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남편은 거듭된 제 말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얼굴을 했죠.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남편을 최근 들어서 저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사람같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남편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군요. 제 이런 논리에 반박하지 못하고 입만 뚝 내밀고 기분 나쁘다는 뒤는 팍팍 내고요. 그래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언지를 했으니 앞으로는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불행하게도 방향이 달라져서 흘러간다. 너는 우리 아이랑 뷔페에 가자고 했던 것이 부담스럽다며 말했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10억, 100억이 들어가는지 쪼갠다 하던데 그게 아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정말 아까웠다면 전에 말한 명품 가방 하나로 끝내버리자는데 어떠냐고. 어머나, 정말 지금까지 내가 돈을 얼마나 주었는지는 알고 있어? 그 돈을 다 합치면 차 한 대도 사는데 돈이 남을 정도야.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해? 또 내가 정말 자리도 크지 않구나. 그런 계산까지 다 하는 게 엄청 작아 보이고 우리 아들이라면 그런 건 신경 안 쓸 텐데. 그냥 덥석덥석 줄 거다. 푼돈이 아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돈 원하시면 저는 이제 시댁에 밝을 겁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이런 연락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두 발 쭉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미한테 이렇게 대해? 너보다 어린 아들을 잡아다가 놓고 우리가 이 결혼 막았으면 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못했어.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무튼 제 결정은 방금 한 말에서 변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희 정도까지 하자고요. 정도껏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으세요? 시모는 잔뜩 화가 나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러던가 말던가 하면서 그냥 시문을 쾅 닫고요. 이날 나타났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의 연락은 꾸준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모든 말들이 제게와 남편을 물어뜯으려는 듯한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팔을 안으로 뻗는다는 말처럼 시댁 식구들을 옹골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했고 집에 놀러 앉은 내 옆에서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며 우리가 참고 그냥 도와드리자 했지만 전체 태도를 확실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 계획을 모두 말했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우리 상황에 대해 이해하시기는 했지만 다시는 대의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당신 집에 들어가는 돈은 돈이고 우리 집에는 선물 하나 아끼는 당신의 행동도 너무 짜증났어요. 그러더니 장모님과 장인님은요. 어른한테도 마찬가지로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더 문제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들.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당신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탁 한 번도 하지 않으셨으니 어떡하면 좋을까요? 당신은 그것을 말로 해야만 알아듣는다고 말해놓고 그러니까 당신 가족들이 당신에게 부탁이라도 안 한다면 이제까지 한 것들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은 말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 좀 해봐요. 입국 정비를 하는 사람이 뭐든 사주는 것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뭐든 줘도 반응이 없어서 재미없네요. 당신도 당장 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데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아니면 나보다 더 잘 벌고 그렇게 말을 하던가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요? 누군가 당신만큼 못 벌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나도 밖에 나가면 누구든지 인정해주는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만큼 커리어 후원이 없다고 해서 나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마운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서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조기가 되었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 부부의 벌이는 똑같은 수준은 아니었으니 남편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못하더라도 5배는 더 벌었으니까요. 이참에요. 지금까지 시댁에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정말 제 부모님들에게 부유한 존재만 같아서 속이 타 들어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문제의요.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도 제 말에 토시 하나 달지 못했고 저희 부부의 언쟁은 이것으로 끝이 않았어요. 이후 남편과도 조금 거리가 생긴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단단히 자기 일을 해내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약속한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시댁의 발길 끊은 지 한 1년이 넘어갈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요구는 없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았죠. 자잘하게 부탁하는 것 같은 것을 했지만 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더 이상 발길을 끊을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신우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결혼식은 아니었고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말에 미덥지 않아도 꼭 참석하라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다녀오자 싶은 마음으로 간만에 시댁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모임이 있던 그곳에 마주한 것은 벤츠에서 내리는 신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신호 급으로는 지금 벤츠 하나는 커녕 국산차인데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말이에요. 저는 얼른 벤츠 옆으로 다가가 신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에도 신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제 말을 받아치곤 했어요. 아가씨, 이게 뭐야? 설마 아가씨도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영끌이 모니로서 외제차를 사겠다고? 이런 거 아니라고. 차 보험은 누가 내주고 라며. 월급에 벤츠가 가당키나 해 언니는 무슨 내가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이거 다 우리 오빠가 저한테 해준 거라고요. 보험도 물론 오빠가 다 내주고 있고요. 오빠 설마 그 오빠가 내 남편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우리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외제차를 덜컥 살 거라고요. 아가씨, 이번에 결혼한다는 그 사람이 사준 거지 그렇죠? 너는 오랜만에 시비 얼굴 보고 할 얘기가 돈 얘기밖에 없냐? 그만하고 올라가서 매부될 사람 앞에서 우리랑 사이 좋은 척이라도 좀 해라. 설마 우리의 앞길까지 막으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 아버님, 제가 목소리 안 높이게 생겼어요. 이거 누가 사주는데 말을 못해요. 솔직하게 제 남편이 이거 안 샀다면 그냥 여기서 털어놓고 말하면 되는 일이에요. 제가 큰 소리를 내든 말든 둘 다 그냥 절 무시하고 가족 모임이 있는 장소로 이동했거든요. 전 두 사람이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의 벤츠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구나 의심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수상했으니까요. 말이에요. 시댁이 그래도 여유 있게 산다지만 벤츠까지 소화할 정도의 재력을 가진 곳은 아니었거든요. 시부모도 이제 일하지 않는데 왜 외제차를 유지할 돈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일단 시부의 말처럼 당장에는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다. 신후 결혼이 망치지 않게끔 올라가서 매부가 될 사람과 사람 좋은 척 인사를 나눠야 하겠죠. 헤어졌습니다. 물론 인사하고 이야기하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밑에서 봤던 신호의 벤츠 생각만 했지만요. 저는 당장에 따져 물어보지 않고 하루는 그냥 넘기기 했어요. 밤에 따로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물기 시작했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분명 다른 말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슬쩍 떠보는 말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아가씨가 벤츠를 산 거 알고 있었어? 아가씨는 무슨 돈이 있어서 벤츠를 산 거래. 그거 유지나 할 수 있대. 이따가 을람이라도 하면 어떡해. 우리한테 피해오는 건 아니겠지? 아, 그거, 당신은 무슨 사람을 신용불량으로 만들 사람처럼 말하냐? 그거 자기 남편들 남자가 이제 결혼도 하는데 같이 사용하자고 해서 사준 거래. 동생이지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요즘에는 시집에도 능력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역시 내 동생이야. 그래, 근데 당신 말대로면 차에서 여자랑 시아버지와 같이 내려야 하는 건데 왜 아버지와 같이 내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면허증도 갓 나와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초보한테 운전을 시킨다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요모조목 따져 먹자. 남편의 말은 금세 논리를 잃고 허둥지둥 하더군요. 세세하게 파고들기도 하고 어버버하면서 말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걸 자세히 물어?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그날은 동생이 가져가겠다 그랬나 보죠? 우리 부모님은 그쪽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많이 좋은 승차감 덕분에 들고 싶었어요. 보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인데 밥을 먹을 때 조금 신경 써봤거든요. 그 벤츠는 당연히 아가씨가 차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네가 능력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닌가 싶어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라면 좀 솔직하게 말할래요? 내가 더 상처받을까 봐 물어볼래요? 가족 모임 장소에서 급하게 헤어지는 것처럼 나왔지만 저는 속으로 매부의 명함을 받아와서 그 번호로 따로 연락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이 매부를 제외하고 없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셨죠? 그것도 방금 헤어진 상태인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오늘 우리 아가씨가 타고 오신 벤츠를 보신 적 있나요? 평소에도 벤츠를 자주 타고 다녔어요. 아, 우리 데이트 때도요. 자주 타다 보니 잘 알아요. 최근에 차를 뽑았는데 잘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그래요? 아, 말씀하신 건 제가 아가씨가 벤츠를 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일하느라 바빠서 요즘 시댁에 자주 못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차는 아가씨 본인 차라고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제 아가씨의 월급으로 가능한지 의아한데 일단 제게 본인용으로 구입한 차라고 하던데요. 가끔 장인 어르신도 빌려 탈 때가 있고 형님이 자기 동생 결혼 선물로 큰 축 하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형님과 같은 식구가 된다니, 그래요?
제 남편이 그걸 아가씨에게 선물이라고 사주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모임이 있어 정신 없으셨을 텐데 이렇게 전화도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남편에게 물어보기 전 사실 이미 외부 사람에게 들어서 벤츠를 사줬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알고 싶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에 휴대폰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대체 이 남자가 무슨 정신으로 저런 자동차를 샀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저만 빼고 모여있는 가족 채팅방이었어요. 어린 짐작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채팅방을 보면서 웃음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거기서 지금까지의 일들에 전체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다면 오빠가 계속해서 언니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게 필요하다면 그곳에서 말해야 하지,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해.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오빠를 찾으려는 걸 알아. 그냥 속상해서 말이야. 이번에 내가 결혼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올케 언니가 직업이 뭐길래 그렇게 잘 나갔느냐고 물으면서 나를 상대로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우리 오빠의 능력도 좋다고 말하는데 언니보다는 더 적은 돈을 벌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어떻게 속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마음이 아팠는데 내 남편이 되기 위해 자기 오빠를 욕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야만 했어.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 오빠도 능력이 좋은데 왜 모를까? 그 말야, 오빠가 외제차를 한 대라도 골라주면 내 남자친구도 오빠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 오빠는 다시 볼지도 몰라. 신우는 정말로 부드럽고 자존심을 상처받게 만들면서 결국 벤츠 한 대를 사게 유도했다. 하더군요. 그러나 더 황당하게 만든 것은 시모와 시부의 태도였습니다. 너무 과격한 부탁을 하고 있는 신우에도 시부모는 막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밀어붙인 것이었나요? 너 또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지 않나? 그냥 이겨내어 동생에게 좋은 차 한 대를 선물로 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 그 애도 저렇게 할지도 몰라. 남편이 될 사람에게 얼굴은 중요하고 너 또한 이 기회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어 정말 좋겠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외제차까지 사주면 우리도 가끔 빌렸다고 하면 우리 가족 전부가 내 덕분에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깨를 으쓱하며 살 수 있지 않겠어? 이번에 너도 당당하게 나서서 기회를 잡아줄 수 있을 거야. 왜 내가 외제차까지 사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그런 얘기를 해서 자랑할 수 있잖아. 아무리 봐도 넘어갈 수 없는 대화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남편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을지 덥석 그 비싼 외제차를 사준다고 약속해 놨더라고요. 이런 속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어주길 원했던 건가 싶어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질문에 남편이 솔직하게 그 차를 스스로 샀다고 말했다면 지금 이 결론이란 말은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채팅창을 볼 때만 생각하더라도 남편의 그것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은 아직도 당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바보 같아요.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사준 것이라며. 무슨 돈으로 샀는지 물어도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것을 덮어 사줬느냐고. 아, 그래요. 내가 그것을 샀다 오고 말해야 되겠죠. 어쩌면 좋을까요? 내가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한다고 선물로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게다가 매부가 될 남자는 당신보다 내가 더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의 통장 잔액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제대로 말해주세요.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산다고 뭐라 하셨어? 돈도 없는 양반인데 왜 그걸 사요? 왜 그래, 그거 살 거라고. 내가 대출도 받아서 왜 있는 돈이랑 대출 4천 내서 산 거야? 왜 최고 좋은 걸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다닐 만한 거 하나 장만해 준 게
내가 그렇게 잘못할 일이야. 나도 좀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 대출이야. 정말 미친 소리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올해 아이 가지려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대출을 받았다고 이자는 누구 돈으로 낼 거야? 만약 내가 임신한 뒤에 이 일을 알았으면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니? 다 잡은 물고기 빠져나갈 일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책임 안 진다 그랬어.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해, 다 알아서 한다고. 당신 왜 그래?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솔직히 이게 문제가 될 일이야. 내 돈으로 내 가족에게 좋은 경험을 하나 해준다는 게 아니겠어? 아,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이거네. 지금까지 당신 가족들이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들은 마치 자기들 돈인 것처럼 사용하고 당신은 물러서면서 나랑 함께 계획한 돈들도 겨우 채워놓은 거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당신이 안쓰러웠던 게 내가 미쳤던 거네. 아무튼 다 챙겨서 넣었잖아. 그렇게 모은 돈이라면 됐지? 내 돈인데 당신이 왜 상관해? 그래, 그렇다면 이제 당신 돈, 내 돈으로 나눠 가지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각자 살자. 우리 이혼하자. A고 뭐든지 상관없어. 지금 당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 나에게 말해보라. 꺼내다라는 말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마침내 깨달아서 미안하다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데 정말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에 맞추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느끼고 싶다면 노력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집에서 컴퓨터를 하며 노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노력했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남편이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남편의 카드 명세서나 이와 같은 부분들은 전부 제가 처리했습니다. 장부도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일일이 관리해주다 보니 본인이 자신의 돈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다 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능력을 키우고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이혼 선언을 한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께서 제게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이혼 선언 후 다음 날 즉시 짐을 싸고 친정에 왔지만 통화하지 않고 저를 붙잡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댁 가족들은 자신들끼리 했던 이야기를 남편의 전부가 들었다고 생각해 마치 바지 주먹구구라도 늘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너도 잘 알잖아. 옆집 그놈이 벤츠를 사면 사도 자랑하길래 내가 아들한테 이주둥이 좀 했어. 근데 왜 너가 이혼을 해야만 하는 거야? 그래. 무슨 일로 이혼을 하는 거야? 우리 집 사람들을 잘 보살필 테니까 그만 화 풀고 어서 집으로 돌아오렴. 우리 아들이 우리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고 아주 행색이라니 말이 안 돼. 지금 와서 어머님, 아버님, 그간 제 남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지금 왜 그러세요? 그냥 앞으로도 당신 아들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 가세요. 제가 당신한테 3년간 잘 썼으니 깨끗하게 원상태로 반납해 드릴게요. 이후로도 손자 이야기로 거들먹거리며 제게 동정을 구하려던 시댁. 식구들이 지금까지 그 집에 쓴 돈만 생각하면 아주 끼가 떨릴 정도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남자의 애를 얻어서 평생을 살 거라 생각하면 정말 꿈도 못 꾸더군요. 이혼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요구했던 간의 영수증들을 미리 남편의 핸드폰에서 찍어 가족 채팅방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솔직히 시댁에 들어갔던 제 돈은 다 합치고 나니 몇 천만 원이 되는 돈이었으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군운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가족들은 열심히 피땀을 흘려번 제 돈으로 아주 사치를 즐겼으니 이는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그렇게 이혼하고 난 뒤로 그가 아끼느라 못했던 부모님을 제대로 효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풀려 있었겠지만 쉬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좋은 여행을 시켜드리고 아이 생각으로 포기해야 했던 커리어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니 사람들이 결혼한 만큼 이혼을 한다는 말하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 친구들과 같이 꾸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며 그러는데 이제는 시댁이었던 그 집 방향으로는 누워 자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 남편의 전화도 칼같이 받고 있지만 사람이 참고 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장님은 이런 불평과 불만을 너무 쌓아두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올해 마무리를 잘하시고 내년에도 파이팅해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바라며